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글링크 미디어 이태열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는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글씨가 작은데 그냥 여러 가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활동을 많이 했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장 변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야기로 타겟팅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성과 측정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건 좀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된 지 거의 뭐 이제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 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매출이 이제 감소하는 산업이 있고 매출이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산업으로 좀 양분화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쪽 관련돼 가지고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이제 코로나 발생 시작일로부터 뭐 현재까지 이제 원래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도 했지만 그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그 가파르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좀 찾아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60%가 이제 온라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겠다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 관련된 이제 강의이고 이거를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하면은 결국으로는 온라인으로의 판매 개척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광고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 뭐 2, 3년 전부터 이 시장은 워낙 화랑이었고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 효율성을 좀 포인트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율성을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가격은 낮게 대신에 효율은 좀 높게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 높은 광고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서 하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는 제 생각엔 크게 두 가지로 그 꼭지를 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이해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온라인 매체를 이해는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좀 성과 중심의 그 사례를 좀 이해를 체득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거는 크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시대에 취향의 개인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취향의 개인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예전 저희 어렸을 때 저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몇 년 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 한창 저희가 인기 많았을 때 보면 개콘의 시청률이 최대 한 40%, 50% 가까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잘 나오는 시청률도 뭐 11% 되면 정말 대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적인 취향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 이제 그만큼 콘텐츠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모든 산업에 있어가지고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뭐 은행이라든가 뭐 B2B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홈페이지 모든 부분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어서 결국에 모든 부분이 이제 수치화가 되고 있는 상태로 모든 부분이 이제 수치화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그럼 취향의 개인화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취향의 개인화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결국 타겟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겟팅이라는 거는 크게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타겟팅이라는 거는 이제 매체적 차원에서의 구분과 이제 기술적 차원에서의 구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체적 차원에서의 구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블라인드라든가 리멤버 같은 이미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 자체에다가 마케팅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게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프로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성행하고 있는 트위치라는 매체에 이제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우리 고객들한테 어프로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화해라든가 뭐 언니의 파우치 같은 매체 자체에 이제 광고를 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좀 핏한 유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 차원에서의 그 부분은 어떤 거냐? 기술적 차원에서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범용적인 이제 매체 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가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여기 나오지 않지만 뭐 인스타그램 같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 매체들 있잖아요. 그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매체 자체에서 타겟팅을 하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튜브 쓰는 사람들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 전 국민 거의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 안에서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혹은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뭐 구직이라든가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 유튜브 안에 알고리즘 상으로 따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체적 차원에서 우리가 타겟팅하고 싶은 유저를 접근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범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매체 안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메시지를 정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차이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 타겟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매체적 차원 이 부분을 따로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이 매체 자체에다가 광고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타겟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노하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매체를 많이 이용하더라 이런 부분만 알면 사실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기술적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다양한 또 매체들이 많지만 이 구글이 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높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급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을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어떤 식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매체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구글 타겟팅 알고리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저 기반 타겟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 기반 타겟팅인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저 기반 타겟팅입니다. 일단 유저를 기반으로 타겟팅한다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어떤 거를 보든 상관없이 이 유저 자체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송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구글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원리가 뭐냐라는 거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크게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조금 꼭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로그인 유저의 실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불과 뭐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크롬 말고 이제 익스플로러를 쓰시는 분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 처음에 무조건 구글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기기에 로그인을 한 상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웹 서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지면을 보든 상관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취향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 유저의 실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꼭지고요. 두 번째, 비로그인 유저의 쿠키 데이터 활용 이 부분은 이제 크롬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가서 급하게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서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로그아웃을 한 브라우저 상태로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데 그 이제 방식은 대부분 브라우저의 쿠키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가 아니라 구글에서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키를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텐데 뭐 인터넷이 좀 느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보면 쿠키를 한번 지워보세요 이렇게 좀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쿠키를 지우면은 생전 처음 보는 광고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는 쿠키 데이터를 해가지고 나에게 맞춤 광고를 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쿠키가 사라짐으로써 그 구글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다양한 광고를 이제 쏟아내면서 이 사람의 맞춤 관심사를 새롭게 이제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데이터 혹은 비로그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글에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인구 통계 타겟팅입니다. 인구 통계 타겟팅은 가장 기본적인 타겟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연령, 뭐 성별,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확장된 가족 관계, 그리고 수입까지 이렇게 구글이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글 애즈라는 이제 마케팅 플랫폼, 그러니까 구글의 광고를 쏘려면 구글 애즈라는 걸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타겟팅을 하려고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여성을 타겟팅할 거냐, 남성을 타겟팅할 거냐, 아니면은 뭐 알 수 없는 사람을 타겟팅할 거냐, 아니면 연령대는 이렇게 어떤 식을 타겟팅할 거냐, 가구 소득은 뭐 상위 10%를 할 거냐, 하위 50%까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 알 수 없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구글에서 아직 구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뭐 20대인지 30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유저들을 일컫습니다. 그 어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연령 같은 경우에 이제 18세 이상부터 저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18세 미만인 사람들, 뭐 고등학생, 중학생, 뭐 초등학생 분들은 이 패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없음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부모님들 핸드폰에 이제 어린 아이가 같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뭐 유튜브 어린 아이들 뭐 뽀로로 이렇게 같이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각 두 사람이 한 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구글이 이제 패턴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래서 알 수 없음이라는 식으로 이제 성별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례로는 뭐 실제 장난감을 판매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린 나이대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령대에도 알 수 없음으로 타겟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30대 혹은 40대 여성을 타겟팅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어린 연령대에 이제 매출이 조금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관심 분야인데요. 네,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저를 타겟팅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글이 구글이 관심사를 파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뭐 야구를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정치 기사를 보고, 뭐 축구 관련된 이제 콘텐츠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뭐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구글이 이 사람은 뭐 야구를 좋아하는구나,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타겟팅이 되어 있는지, 구글 입장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자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한 30여 개의 관심사가 쭉 나와 있는 상태로 이제 타겟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즈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관심사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술, 뭐 뉴스 및 정치, 라이프 스타일, 취미 이렇게 대 카테고리로 좀 나뉘어져 있고, 이게 요 밑에 뭐 화살표를 좀 누르게 되면은 이제 뭐 뉴스 및 정치 안에서 뭐 스포츠 뉴스, 정치 뉴스, 뭐 경제 뉴스 이런 식으로 준 카테고리,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속 카테고리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200여 개에서 300여 개의 카테고리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찍어서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굉장히 이렇게 잘 되어 있긴 한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사실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사를 우리가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분야에서 뭐 200개, 뭐 300개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이제 맞춤으로 관심사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좀 이렇게 니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글은 그런 걸 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자체를 조금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 맞춤 관심사를 좀 이렇게 운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맞춤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애즈에서 내 맞춤 관심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맞춤 고객을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저희가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타겟에 맞는 유저들만 딱 그쪽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그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관심 분야 및 구매 의도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타겟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그냥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예로는 그냥 이직, 취업 이런 걸 넣었는데 뭐 취업, 뭐 이직, 공채 이런 거를 키워드를 넣게 되면은 요 키워드들을 이 키워드들이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 계제 지면을 많이 보는 사람한테 이제 광고를 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서 취업이라는 키워드, 공채라는 키워드, 이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사이트들을 제가 많이 보면 이 사이트를 많이 본 사람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가 타겟팅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쪽 타겟팅 알고리즘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URL인데요. 이 URL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편하게 맞춤 관심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직이라든가 취업 이런 부분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URL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 원티드라든가 뭐 잡플래닛, 사람인, 뭐 잡코리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버리면은 구글 봇이 요 입력된 URL에 이제 봇이 하나 쭉 가가지고 해당 사이트에 있는 키워드들을 싹 다 읽어버립니다. 싹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사이트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공채 시즌, 뭐 지금 경력직 모집 중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그 키워드들을 많이 보는 유저들한테 타겟팅이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잼을 판다. 잼을 파는 새로운 이제 신규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 이미 기존에 잼을 잘 팔고 계시는 경쟁자 URL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URL들이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이제 맞춤 타겟팅으로 설정을 해버리면은 그 기존의 그 맞춤 타겟팅 안에서 이제 그 관련된 키워드들을 많이 보는 잼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유저들한테 우리의 제품의 광고가 나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타겟팅이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인데요.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굉장히 디벨롭이 되고 있는 그런 타겟팅 중에 하나입니다.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막 어떤 장소를 무조건 커스텀해서 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고 치면은 백화점 관련된 선택지들이 쭈쭈쭈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를 선택해서 해당 장소를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식으로 잡는지 조금 화면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마 이런 화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점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백화점 뭐 타임스퀘어 뭐 이런 큰 백화점 같은 데 갔다 오면은 알람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 다녀오시니까 어떠셨어요? 별점을 매겨주세요. 별점을 매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뜨는 이제 그 알람 창들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알람 창이 뜨는 이유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 알람창이 뜨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 사업자, 뭐 레스토랑 하는 사업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차렸는데 구글 지도에서 검색했을 때 저희께 나오면 좋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업체를 차리면은 구글 맵상에서 우리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다라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등록을 하는 과정에 이제 여기 카테고리를 추가하게 되는데 우리 사업체는 뭐 숙박업소다, 음식점이다, 아니면 뭐 백화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테고리를 추가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뭐 화장품을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뭐 이미샤라든가 그런 화장품을 많이 가는 유저라고 하면 다양한 그 사업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등록을 해놨을 때 저는 화장품 관련된 이제 장소에 많이 방문하는 사람이라고 구글 맵에서는 저를 인식을 할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역으로 타겟팅을 하는 방식으로 요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대학생을 타겟팅을 하고 싶을 때 물론 이제 나이라든가 그런 걸로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만 이 장소로 대학교라고 치면은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뭐 경영대학원, 뭐 대학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장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0대를 타겟팅 하는데 대학교로 등록된 장소를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을 교집합으로 묶어버리면 20대는 20대인데 대학생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함으로써 우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서비스라든가 뭐 이제 제품들을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성비 높은 타겟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이 있습니다. 이 앱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타겟팅인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안드로이드가 구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앱, 안드로이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스토어? 안드로이드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제 모든 앱들이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식이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영어 교육을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는 비즈니스다라고 했을 때, 야나두 뭐가 있나요? 또 야나두 말고 뭐 리얼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영어 어플들을 이렇게 타겟팅을 하면은 해당 어플들을 설치했거나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그 해당 어플을 깐 사람들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지닌 사용자들을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신규 앱을 런칭을 하거나 그랬을 때 기존에 잘 나가는 앱들을 이제 맞춤 타겟팅으로 해서 타겟팅을 하다 보면은 그 패션이나 예를 들어 패션이라고 하면 뭐 무신사라든가 뭐 이제 어떤 게 있죠, 뭐 지그재그라든가 이런 걸 깔아놓으면 신규 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깔아놓고 이제 패션에 관심 있게 이제 서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의 메시지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규 앱을 런칭했을 때, 신규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이제 이런 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관심사는 이제 여기까지 딱 끝난 거고, 이제 구매 의도라고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타납니다. 이제 맞춤관심사는 방금 이 앱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관심사가 있고 맞춤관심사를 방금 설명해 드렸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구매 의도 타겟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글에는 이제 관심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매 의도가 있는데, 이 구매 의도 타겟팅은 뭐냐? 실제로 구매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우리의 광고를 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니 관심사는 그냥 관심 있는 거고 구매 의도는 얘가 실제로 구매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타겟팅을 하게 되냐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닷컴 이제 검색 엔진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관련된 키워드를 구글닷컴에 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뭐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컨텐츠를 그냥 보면서 지나갔던 거랑, 아니면 우리가 화장품에 실제로 조금 뎁스 있게 좀 검색을 하면서 자료를 찾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화장품을 관련돼서 검색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구매할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비즈니스 서비스, 뭐 마케팅 서비스, 급여 서비스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놨다면 이거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구글닷컴이나 유튜브닷컴에서 실제로 서칭해본 사람들한테 타겟팅이 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심사 타겟팅으로 저희가 광고를 송출했을 때랑 구매의도 타겟팅으로 해서 광고를 송출했을 때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구매의도 타겟팅으로 송출했을 때 CTR이 조금 더 높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유저 기반 타겟팅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큰 카테고리로 이제 콘텐츠 기반 타겟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기반 타겟팅에서는 키워드 타겟팅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 키워드 타겟팅이 한국말 구글 애즈에 처음에 들어가면 키워드라는 이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키워드 타겟팅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시거든요. 그 이유가 검색 광고나 이런 거는 많이 하시잖아요.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하시고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키워드 타겟팅이다 라고 하면은 해당 키워드를 탁탁탁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광고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키워드 타겟팅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으나 영어로는 엄연히 따지면 이제 컨텍스처럴 타겟팅, 즉 문맥 타겟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빅데이터나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검색해 본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키워드들을 막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 마케팅 관련돼 가지고 이 키워드들이 실제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게재 화면의 옆에 이렇게 광고가 나타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나 마케팅을 내가 키워드 타겟팅을 해놨으면 이 지면에 실제로 뭐
10대가 보든 20대가 보든 30대가 보든 상관없이 해당 키워드가 있는 지면을 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제 그 지면 옆에 타겟팅이 되어서 이제 뭐 광고가 송출이 되는 방식이 이제 키워드 타겟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등록할 때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마케팅이라든가 뭐 마케팅 취직, 마케팅 뭐 연봉 이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해당 키워드가 있는 계제 지면을 딱 볼 때 그 옆에 이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이트가 있을까요? 만약에 구직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구직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스크롤 내리시면서 뭐 배너 광고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구직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 배너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좀 키워드 타겟팅을 많이 해서 했을 가능성이 뭐 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도 다분하다라고 그 현상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 위치 타겟팅인데요. 이 계좌 위치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당 URL에 타겟팅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배너 광고를 예를 들어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지면에 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해당 지면 URL 입력을 해버리면은 그 URL에 이제 광고가 송출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네트워크 지면이고 이제 모든 사이트에 다 구글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구글 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나가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글 광고가 허용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뭐 2개, 뭐 10개 이렇게 입력해서는 사실상 광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사이를 이제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해당 사이트들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하셔야 이 타겟팅이 제대로 좀 운영이 되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제티 타겟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나 이제 DA 광고, 배너 광고를 할 때는 조금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금 콘텐츠를 유통하는 이제 업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음악 관심사 이런 식으로 타겟팅하는 것도 분명히 유의미하겠지만 실제로 음악 관련돼 가지고 뭐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제이플라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빅히트라든가 뭐 빅뱅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미 활성화가 되어 좀 올드한가요?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채널을 우리가 앞에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해당 채널에서 이제 콘텐츠를 보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제 우리의 광고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튜브 광고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팅할 때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타겟팅입니다. 네, 주제 타겟팅은 뭐냐면 이제 키워드 했고 계좌 위치 했고 이제 그 키워드하고 계좌 위치 했고 이제 주제 타겟팅인데 이 주제 타겟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계좌 위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입력해야 이게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래 뭐 어렵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뭐 300개든 500개든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연관되어 있는 사이트에만 우리가 광고를 하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글이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해놓은 게 이 주제 타겟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주제를 여기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뉴스 주제만 선택을 하면은 구글에서 이미 수많은 뉴스 사이트들에 자동으로 그 이제 구분 안에 다 이렇게 사이트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뉴스 사이트들에만 딱 내가 광고를 하고 싶으면 그냥 다 이렇게 계좌 위치에서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주제 타겟팅에 가서 뉴스라는 거를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똑같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이제 뭐 직업교육이다, 뭐 교육 쪽에 하겠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개인 교수 서비스, 교육비 인증 이런 데 체크를 하게 되면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에 이제 우리의 광고가 게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기반 타겟팅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손쉽게 우리의 광고를 이제 세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주제 타겟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사 타겟팅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 관심사에 체크하는 거랑 주제 체크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관심사는 유저를 기반으로 타겟팅하는 거고 이제 주제는 해당 지면을 기반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다라는 거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구글 에즈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 다양한 뭐 매체, 배너 광고 매체들 많거든요. 뭐 타겟팅 게이츠라든가 뭐 모비온이라든가 뭐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관심사로 할 거냐 주제로 할 거냐라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 네, 전부 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위험한 표현이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타겟팅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마케팅 담당자랑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이해도 높게 효율성 높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저 기반 타겟팅하고 컨텐츠 기반의 타겟팅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캠페인 설정단에서 기타 타겟팅을 조금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이제 위치, 언어, 기기 타겟팅인데 요거는 이제 타겟팅이라는 영역 안에 있지만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하는 케이스랑은 조금 별개로 캠페인 설정단을 운영함으로써 이걸 타겟팅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치 기반 타겟팅입니다. 위치 기반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의 물리적 요소랑 유저 관심사적 기반 요소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서비스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교육 서비스나 병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활용하시는데 만약에 병원 광고를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병원 광고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부산이라든가 제주도에 광고가 노출이 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니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진료를 받으시기에는 조금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효용성 높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광고로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만약에 내가 서울 소재재 병원이다, 서울 소재재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서울이라든가 경기권, 서울까지 뭐 우리 서비스하는 데까지 충분히 이게 출퇴근이라든가 이제 왕복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요건이 되는 지역에만 타겟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요소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라든가 이제 병원 같이 이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직종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타겟팅이고요. 이거를 무시하셨을 때는 굉장히 조금 효율성이 낮게 좀 멀은 지역에서 그 광고가 소비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사적 요소는 뭐냐면 그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많이 활용하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많이 활용하진 않는데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 업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코로나여서 사실 뭐 이제 많이 이걸 여행 관련돼 가지고 검색을 하실 일이 없어서 좀 공감대가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 이전에 여행이 한참 활발할 때 이제 예를 들어 필리핀이다라고 해서 필리핀 관련 지역들이 계속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찾아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필리핀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의 광고가 이렇게 뜹니다. 네, 우리 부동산 쪽에 관심 있으면 한번 전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많고 그 땅덩이가 워낙 넓기 때문에 뭐 이제 해당 뭐 다른 쪽 땅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신다든가 뭐 투자든 어떤 이유든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을 때 이제 그쪽 지역에 꼭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로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실제로 그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타겟팅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물리적 위치와 관심사적 위치를 포함을 하거나 물리적 위치 혹은 관심사적 위치를 제외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세팅이 구글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매체 쪽에서 이런 거를 따라 하려고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타겟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지역이란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반지름이라든가 해당 주소를 바탕으로 해서 범위로 타겟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시냐면 아까 뭐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저희 경험을 해본 광고주 중 하나가 이제 공연업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뮤지컬이라든가 뭐 공연, 뭐 소극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극장 쪽에서 딱 배너라든가 이런 걸 쫙 프로모션을 뿌려가지고 이제 유저에게 관심사를 딱 끌어오고 싶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네, 세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언어 타겟팅입니다. 이제 언어 타겟팅은 해당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활용을 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혹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타겟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언어라는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이 언어를 판단하는 구글의 기준은 그 해당 인터넷 콘텐츠, 해당 우리 크롬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언어를 많이 소비하느냐라는 거랑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뭐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뭐 관련된 서비스가 워낙 많잖아요. 우리 관련된 서비스에 어떤 언어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제 언어 타겟팅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가 활용했던 케이스는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인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한인 제품들을 한인 제품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할 때 이런 케이스로 이제 많이 활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광 관련된 서포터즈를 모집할 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광고 기법을 활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세팅할 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체크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기 타겟팅인데 이 기기 타겟팅은 뭐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듯이 뭐 컴퓨터 쪽에만 타겟팅하겠다, 뭐 태블릿에만 타겟팅하겠다, 하긴 뭐 휴대전화에만 타겟팅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은 뭐 이제 운영 체제, 뭐 안드로이드만 하겠다, 뭐 iOS만 하겠다, 뭐 아니면 지금은 뭐 두 개가 뭐 양대 산맥이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윈도우 폰에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기기 모델 같은 경우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뭐 아이폰, 뭐 갤럭시, 뭐 요런 쪽에만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능한데, 이 기기 타겟팅은 어떤 경우에 많이 활용하냐면 웬만한 경우에는 많이 하는 경우가 없긴 한데, 약간 해외에서는 고소득자를 좀 타겟팅하고 싶을 때 이제 기기 타겟팅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뭐 최신 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뭐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뭐 동남아 쪽을 타겟팅 하신다든가 뭐 미국 쪽 타겟팅 하신다든가 할 때 모든 분들이 그런 뭐 프리미엄 라인을 쓰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고가의 라인이니까 뭔가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한테 타겟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기기 최신 기기만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타겟팅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핏하게 타겟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남아라든가 이제 해외 쪽을 타겟팅할 때 적용하시면은 꽤나 유의미한 타겟팅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트워크 타겟팅인데요. 이제 뭐 이건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KT를 쓰는 사람, LG U+ 쓰는 사람, SKT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별로 이제 타겟팅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통신사 쪽에서 이제 번호 이동이라든가 기기 변경 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할 때 이런 통신사 관련된 네트워크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팅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좀 이 타겟팅을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라이트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라이트한 펄슨에게 보내야 우리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우리 비즈니스가 훨씬 더 이제 돋보이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라이트 펄슨이라는 요소를 이제 타겟팅이라는 요소로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타겟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글은 대표적인 것일 뿐이지 이제 모든 매체들이 다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는 게 지금 막 고도화되고 다양하게 이제 타겟팅할 수 있는 매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딱 알아놓으셔도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타겟팅 알고리즘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두 번째, 큰 이제 대단락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취향의 개인화라는 걸로 타겟팅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디지털화, 모든 게 수치화되고 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 디지털화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디지털화는 어떤 거냐면 성과 측정이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성과 측정이 어떤 거냐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이제 수치를 기반으로 마케팅의 의사결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출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뭐 처음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매출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매출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럼 중간 지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간 지표라는 거를 이제 디지털화된 상태에서는 뭐 클릭이라든가 뭐 영상 조회라든가 뭐 이런 중간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최적화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지표에 대한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인 웹 성과 측정 도구인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요 사례를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요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우선 뭐 구글 애널리틱스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동에 새로운 옷가게를 오픈한 사장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명동에 새로운 옷가게를 이제 오픈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하셔야 될 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하셔야 될 건 많은데 그 중에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이겠죠. 근데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좀 고민 요소가 좀 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가게의 고객은 누구인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성 원피스를 팔고 있는데 뭐 남자들한테 뭐 광고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홍보를 어디서 하는 게 효과적인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단지를 돌린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뭐 롯데 그 에비뉴엘 앞에서 돌리는 게 효과적일지, 아니면 명동역 4번 출구 앞에서 돌리는 게 효과적일지,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말해야 이게 효과적인가? 이게 뭐 원피스 처음에 이제 뭐 우리가 여성 옷 런칭을 했는데 1+1이라고 이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원피스 하나 사면은 티셔츠 공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막 많이 이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민을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광고를 실제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전단지를 이제 돌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그 전단지 돌렸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요런 과정을 조금 겪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단지 막 돌려가지고 손님들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그 손님한테 손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봐야겠죠. 실제로 우리 전단지를 보고 왔는지, 길 가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원피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광고를 했는데 원피스를 진짜로 사는지, 아니면 원피스랑은 전혀 상관없는 치마라든가 뭐 티셔츠만 사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막 다 일일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만 해주는 전담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손님들 들어오면은 어떻게 오셨는지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쇼핑했는지 계속 이렇게 좀 지켜보고 나한테 보고를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이 직원이 바로 웹상으로 봤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글 애널리틱스는 이 구글 애널리틱스 자체의 기능도 있지만 이제 웹을 분석하는 모든 성과 측정 툴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앱을 런칭하신다라고 하면은 서드 파티 툴이라고 해서 뭐 아마 앱 런칭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뭐 파이어베이스라든가 뭐 에스프라든가 애드저스트라든가 이런 분석 툴들 있잖아요. 다 이런 원리로 이용됩니다. 다 이런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구글 애널리틱스 뿐이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분석 툴은 이제 우리 서비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제 체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다,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 우리 사이트가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 사이트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톡 심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쁜 리포트로 우리가 30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이런 웹사이트 분석 툴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웹사이트 분석 툴을 이제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고객 자체를 분석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측정 기준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 마케팅이 우리에게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뭐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으로 광고를 하셨다라고 해서 조회가 찍히는 거랑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광고를 하셨다라고 해서 조회가 찍히는 게 뭐 조회수는 각각 1로 찍히는데 이 조회수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영상을 3초 이상 보면은 이제 조회를 한 번 했다라고 카운팅을 하게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인스트림이라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0초를 봐야만 조회 1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페이스북이 유튜브보다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찍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동일한 기준의 조회수이냐 아니냐는 실제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유의미한지 아닌지는 동일한 측정 기준을 하나로 딱 갖다 대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좋았냐 안 좋았냐 요거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웹 측정 도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측정하는 그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카오라든가 뭐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네이버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얼마나 머물렀는지, 구글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얼마나 더 머물렀는지,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뭐 따로 1시간 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하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그럼 구글 애널리틱스를 어떤 식으로 마케팅에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뭐 매출적으로 이게 조금 유의미한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 하나인데, 정육 판매를 하던 업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일을 했을 때 이미 뭐 사이트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뭐 사이트에서 아예 뭐 없는, 사이트 유입량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사이트로 막 사람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출이 이제 처음에 쭉 올라가다가 좀 이제 둔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걸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 다시 한 단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찰나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느냐. 첫 번째로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그 어떤 연령대가 주로 많이 여기서 구입을 하는지, 제품을 어떤 연령대가 많이 구입을 하는지를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25세부터 44세의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모든 연령대보다는 좀 집중해야 되는 연령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딱 봤을 때 서울이나 경기도에 좀 매출이 평균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다른 지역에 굳이 이거를 광고를 뿌릴 이유가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험상 여기도 적어놓겠는데 월에 쓸 수 있는 마케팅 예산이 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다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거를 마케팅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 지역에만 이게 마케팅을 투입하셔도 충분히 유의미한 트래픽을 저희가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케팅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아까 주로 소비하는 연령대와 주로 소비하는 이제 지역 쪽을 이렇게 좀 이제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제품을 많이 좀 구입을 하느냐, 어떤 제품 쪽 페이지로 보냈을 때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느냐라는 거를 조금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뭐 이제 방문 페이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URL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로 보내니까 뭐 어땠다, 목살로 보내니까 어땠다, 뭐 스테이크용으로 보내니까 어땠다, 뭐 닭다리로 보내니까 어땠다,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제 리스트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제품에서 특히 조금 이제 이 제품으로 보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사이트에 체류하고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이제 뭐 정육업체다 보니까 업체 그 이제 고기 취급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광고를 할 때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인기 있는 제품을 가지고 배너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실제로 여기 이제 그 유저들이 관심 있게 보는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소스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품을 핵심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를 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떤 매체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어떤 매체가 효과가 없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봤을 때는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다른 거를 통해서 온 사람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좀 사이트에서 나가더라. 또 다른 어떤 또 네트워크 배너 중 하나 저거를 써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머물더라 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매체라든가 온라인 광고 뭐 다양하게 하면 좋은데 뭐 돈이 많으시면은 뭐 다양하게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예산이 좀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에게 이미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매체 쪽에 예산을 오히려 더 몰아가지고 조금 더 유의미한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 리포트를 보면서 요 매체들은 우리 서비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거 활용해서 이제 좀 몇 개를 쳐내고 그리고 이미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매체 쪽에 오히려 예산을 몰아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CTR이라는 거는 이제 클릭률인데 뭐 원래 클릭률 뭐 100명 중에 뭐 100명 중에 한 3명이 클릭했다면 100명 중에 이제 6명이 클릭을 한 거죠. 그게 이제 50% 정도 늘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CVR, 이제 전환율이라는 건데 뭐 100명 중에 뭐 예를 들어 30명이 사셨으면 이제 100명 중에 뭐 한 45명이 사셨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다라는 거고. CPC는 클릭당 비용입니다. 이제 배너 한번 클릭했을 때 얼마가 과금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제 광고의 반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비용 자체는 낮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실제 광고의 반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비용으로 20%나 많은 유저들을 끌어올 수 있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아까 구글 애널리틱스만 가지고 이제 될 거에 예산을 몰고 안 될 건 쳐내고 하니까 효율이 확실히 체감적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거가 그런 저희의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이 정육업체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웹 분석 툴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이 성과 측정이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비즈니스에 유의미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과 측정이라는 거에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고효율 알맹이만 빼고 뭐 반응 없는 소재, 뭐 맞지 않는 타겟팅, 우리한테 맞지 않는 저효율 매체, 이건 다 빼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남겨가지고 이쪽에 예산에 집중해서 이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웹 분석 툴을 쓰는 그런 이제 하나의 꼭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과 측정을 많이 활용을 하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5가지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린 약 1시간 정도를 조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시대에서 창업자들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효율성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타겟팅이라는 것과 성과 측정이라는 2가지 포인트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겟팅에 대해서는 타겟팅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우리가 라이트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를 라이트한 라이트한 퍼슨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타겟팅이라는 요소로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성과 측정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라이제이션, 이제 우리가 지금 모든 서비스라든가 산업이 다 디지털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꼭지는 이 세부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꼭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성과 측정이 가능한 이제 도구 중 하나가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거고, 구글 애널리틱스뿐만이 아니라 웹이면 어도비 애널리틱스나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웹 분석 툴, 혹은 앱이라면 웹플라이어나 에드브릭스라든가 파이어베이스, 여러 가지 각 상황에 맞는 툴을 활용해 가지고 그 세부적인 성과 측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궁극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마무리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